초강대국 미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미국이 무시하던 이 나라가 결국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2025년 다낭 국제공항 입국 심사대에서 미국 여권을 든 하버드생이 붙잡힌 순간 미국은 자신들의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입국 심사대에서 단 5초 만에 통과한 이들. 겉보기엔 평범한 아시아인으로 보였지만 단 이 나라만이 전 세계 여권 파워 2위로 미국을 앞지르고 있었습니다. 미국 외교관도 몰랐습니다. 월스트리트도 예측하지 못했고 백악관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미국인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미국 대학생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깨닫게 된 충격적인 진실. 우리가 얕잡아 보던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보스턴의 어느 날 아침 하버드 스퀘어 카페에서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여권 파워 순위가 20년 만에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CNN 속보 알림이 제 휴대폰을 울렸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표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멜리아입니다. 보스턴 출신으로 뉴욕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월스트리트 변호사, 어머니는 컬럼비아 대학 교수입니다. 전형적인 미국 엘리트 가정에서 자란 셈이죠. 그리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미국인이라는 사실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자 자유의 나라, 그리고 기회의 땅. 제 여권에 새겨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는 문구는 곧 세계의 열쇠였습니다.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구에게나 존중받는 특권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 손에 들린 커피는 식어가고 화면 속 뉴스는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전통적으로 미국 엘리트의 상징이죠. 역대 대통령 8명, 노벨상 수상자 160명 이상을 배출한 곳입니다. 하버드 캠퍼스를 걷다 보면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아시아 학생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중국 학생들이요. 강의실에 들어가면 절반 이상이 아시아계 학생들이에요. 도서관에서도, 카페테리아에서도, 기숙사에서도 어디를 가나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불편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거지? 미국 학생들이 기회를 잃는 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특히 제 전공인 국제정치학과에는 수진이라는 한국인 학생이 있었는데 그녀는 정말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적극적으로 발표했어요. 교수님이 질문을 던지면 가장 먼저 손을 들고 논리정연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곤 했죠.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외교적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발음에 약간의 억양은 있었지만 논리와 내용은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교수님들도 그녀를 칭찬하기 일쑤였습니다. 훌륭한 지적이에요, 수진. 정말 통찰력 있는 분석이네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상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어째서 외국인 학생이 저렇게 잘하는 거지? 미국 학생인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몇 주 후 학과에서 해외 워크숍 공지가 떴습니다. 목적지는 베트남 다낭이었어요.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 발전과 외교 관계를 주제로 한 일주일간의 프로그램이었죠. 저는 당연히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여권 하나면 아무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베트남은 개발도상국이잖아요. 출발 전날 기숙사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수진이 복도에서 저를 봤어요. 아멜리아, 너도 베트남 가는 거야? 응, 나도 워크숍 신청했어. 다낭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작년에 가족이랑 다녀왔는데 무비자로 쉽게 들어갈 수 있어서 편했어. 저는 대충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비자, 당연하지. 미국 여권인데 무비자 아닌 곳이 어디 있어? 비자 신청했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니, 필요 없잖아. 미국 시민은 어디든 갈 수 있어. 수진은 잠시 미심쩍은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우리는 보스턴 로건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긴 비행 끝에 다낭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금방 통과할 거야. 미국 여권이니까. 입국 심사대 앞에는 3개의 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베트남 국민 전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비자 입국 대상국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비자,
발급 및 기타 전용이었죠. 저는 당연히 무비자 입국줄에 섰습니다. 수진도 같은 줄에 있었어요. 줄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유럽 여권을 가진 사람들, 일본 여권, 한국 여권 모두 도장 하나 받고 쉽게 통과하고 있었어요. 다음, 심사관이 불렀습니다. 제 앞에 있던 독일인이 통과했어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미국 여권을 꺼내며 심사관에게 건넸어요. 아메리카 합중국, 짙은 남색 표지에 금색 독수리 문장의 제 여권을 심사관이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표지를 확인하고 안을 들여다보고 뒤적거렸어요. 비자가 어디 있습니까? 네, 비자요? 저는 미국 시민인데요.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심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 시민은 베트남 입국 시 비자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국은 어디든 무비자인데요. 아닙니다. 미국은 베트남 무비자 대상국이 아닙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여기 보세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증도 있어요. 저는 급하게 가방을 뒤져 학생증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심사관은 관심도 없었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옆으로 비켜서세요. 저쪽 대기실로 가십시오. 심사관은 다른 직원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젊은 여성 직원이 다가왔어요. 두 사람이 베트남어로 뭔가를 속닥거렸습니다.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이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저기, 실례합니다만 저쪽으로 가세요.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여성 직원이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옆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자 심사가 필요합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가 줄지어 놓인 작은 방. 이미 서너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15분, 5분이 지났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10분이 지나고 또 15분이 지났습니다. 대기실 밖으로 보이는 입국 심사대에서는 계속 사람들이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진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심사관이 그녀의 여권을 받아들었어요. 심사관은 한국 여권을 잠깐 들여다보더니 바로 입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베트남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5초도 안 걸렸어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왜 한국인은 5초 만에 통과하는데 미국인인 나는 여기 갇혀 있는 거지. 20분이 지났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죠. 문 쪽으로 가서 직원에게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곧 처리됩니다.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제 동료들은 모두 통과되었어요. 앉아서 기다리세요.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다시 의자로 돌아갔어요. 25분, 30분이 지나갔습니다. 대기실 창문 너머로 우리 학과 학생들이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 짐을 찾아 공항을 나가고 있었어요. 저 혼자만 여기 갇혀 있었습니다. 40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한 관리자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아멜리아 씨, 여기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 그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제게 건넸습니다. 비자 신청서였어요.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숙소 정보, 귀국 항공권, 재정 증명, 온갖 정보를 다 적어야 했습니다. 이거 다 써야 해요? 저는 일주일만 있다가 갈 건데요. 네, 그리고 수수료 50달러입니다. 카드로 계산 가능합니다. 50달러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거든요. 분함과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이었죠. 미국 시민인 내가 왜 이런 걸 겪어야 하지? 서류를 다 작성하고 카드로 50달러를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림의 시간. 1시간 10분이 지났을 때 드디어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관리자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권을 받아들고 대기실을 나왔어요. 입국 심사대 앞은 이제 한산했습니다. 우리 비행기 승객들은 다 통과했으니까요. 수함을 찾는 곳으로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 짐은 이미 다 찾아갔고 제 가방은 벨트 위에 외롭게 돌고 있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더니 수진이 벤치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멜리아, 괜찮아? 무슨 일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수지는 아무 말 없이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버스 타러 가자. 다들 기다리고 있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 약간의 동정, 그리고 안도감. 다행히 나는 아니네 같은 표정들이었죠. 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미국 여권이 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한국 여권은 5초 만에 통과하는데 미국 여권은 1시간 넘게 걸렸다고. 창밖으로 다낭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여권은 세계 최고다. 미국인은 어디든 환영받는다. 우리는 특별하다. 그 모든 믿음이 베트남 공항 대기실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입국 비자, 미국이라는 키워드로요. 미국 시민은 베트남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 베트남, 유럽 15개국의 무비자 확대. 하지만 미국은 제외, 상호주의 부족으로 미국인 베트남 비자 필수화. 미국이 비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호텔방에 짐을 풀자마자 저는 바로 노트북을 켰습니다. 미국 여권 베트남 입국을 검색창에 입력했어요.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죠. 그리고 나온 기사들을 보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CNN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여권 파워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추락했다고요. 그 아래 BBC의 기사 제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여권은 파워 2위를 유지한 반면 미국은 12위로 하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 행정부의 폐쇄적 정책이 미국 여권의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했습니다. 저는 기사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헨리 앤드 파트너스가 발표한 2025년 여권 지수에서 미국은 180개국 무비자 입국으로 말레이시아와 함께 12위였습니다. 미국의 여권 파워 순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과거 2014년에는 미국은 1위였어요. 하지만 그 후로 계속 순위가 떨어졌죠. 지난 7월에 공동 10위를 기록했다가 이번에 12위까지 내려왔습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2위로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어요. 그 다음 일본이 3위로 아시아 국가들이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유를 찾았습니다. 먼저 브라질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브라질은 상호주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캐나다, 호주 시민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했어요. 미국이 브라질 국민에게 비자를 요구하자 브라질도 똑같이 대응한 겁니다. 그 다음은 베트남이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유럽 주요국 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대폭 확대했는데 그 명단에 미국은 빠져 있었어요. 제가 오늘 공항에서 겪었던 그 굴욕적인 경험이 바로 이 때문이었던 거죠. 중국의 움직임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은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해 수십 개 유럽 국가 국민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빠르게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그 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있었습니다. 불법 이민만이 아니라 관광 비자, 취업 비자, 유학 비자까지 모든 종류의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만들었죠. 조지아 현대차 공장에서의 대규모 이민 단속, H-1B 비자 수수료 100배 인상, 그리고 미국 내부의 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마비된 행정 시스템, 이 모든 게 미국 스스로 만든 결과였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말이 기사에 인용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트럼프 임기 이전에도 미국의 정책은 내향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고립주의적 사고방식이 이제 미국 여권 파워의 약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크리스천 켈린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여권 지수 약화는 단순한 순위 변동을 넘어 세계 이동성과 소프트 파워 역학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합니다.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국가들은 앞서가지만 과거의 특혜에 머물러 있는 국가들은 뒤처지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아름다운 해변, 빛나는 도시, 창밖으로는 다낭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은 뒤처지고 한국은 앞서가고 있다고. 그건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과 반대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워크숍이 시작되었습니다. 베트남의 경제 발전, 외국인 직접 투자, 지역 무역 협정에 대한 강의들이 이어졌어요.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세션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의 한국 기업 영향력. 강연자는 베트남 경제학 교수였어요. 그는 화면에 사진 하나를 띄웠습니다. 바로 한국의 삼성 베트남 공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최대 수출 기업입니다.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죠. 직접 고용만 10만 명이 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LG 하노이 공장, 현대자동차 조립 라인, SK 석유화학 단지였어요.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 인력 교육,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정부는 베트남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무역, 투자, 인적 교류 모든 면에서요. 그래서 베트남은 한국 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이 나왔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미국과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무역 협상에서의 압박, 일방적인 정책 변경, 상호주의 부족. 이런 이유로 베트남은 최근 미국을 무비자 대상국에서 제외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미국 학생들은 모두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휴식 시간에 수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멜리아, 괜찮아. 어제 공항에서 힘들었을 것 같아서.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왠지 모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수진, 물어봐도 돼? 한국 여권이 정말 그렇게 강해? 글쎄, 나는 그냥 여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여행할 때 정말 편한 건 사실이야. 대부분의 나라에 비자 없이 갈 수 있거든. 190개국이라며. 맞아. 작년에 가족이랑 유럽 여행 갔을 때도, 동남아 갔을 때도 전혀 문제 없었어.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되니까. 수지는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저에게는 너무 아프게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워크숍 참가자들끼리 저녁 식사를 했어요. 베트남 전통 요리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한 베트남 학생이 물었어요. 여러분, 각자 나라 이야기 좀 해줄래요? 미국 학생 한 명이 먼저 말했습니다. 미국은 다들 알잖아요. 세계 최강국이죠.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베트남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한국이 더 핫하지 않아요? BTS, 블랙핑크, 넷플릭스 드라마. 베트남은 한국 문화에 빠져 있어요. 다른 베트남 학생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부모님도 삼성 TV 쓰시고 엄마는 LG 세탁기 좋아하시고 한국 제품 정말 좋잖아요. 수지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거지? 워크숍이 끝나고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멜리아, 겨울방학에 한국 갈 건데 너도 같이 갈래? 한국? 우리 가족이 서울에 살거든. 집에 방도 여유 있고 서울 구경시켜줄 수 있어. 관심 있으면 같이 가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한국이 정말 어떤 나라인지, 왜 한국 여권이 세계 2위인지, 왜 전 세계가 한국에 주목하는지 말이죠. 좋아, 갈게. 우리는 보스턴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이 너무 깨끗했어요. 아니, 깨끗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넓고 높은 천장, 자연광이 쏟아지는 유리 구조, 곳곳에 설치된 디지털 안내판들. 안녕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작은 서비스 로봇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귀여운 디자인의 친절한 음성이었습니다. 와, 진짜 로봇이네.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청결도, 효율성, 서비스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공항으로 여러 번 선정됐어. 입국 심사는 놀랍도록 빨랐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5분도 안 걸렸어요.
베트남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화물을 찾고 밖으로 나오는데 공항 내부에 한국 전통 문화거리가 조성되어 있었어요. 한옥 모형, 전통 공예 전시, 실시간 국악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항 안에 이런 게 있어.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거야. 저는 그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세심한 배려, 예술적 감각, 기술과 전통의 조화, 모든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택시를 탔어요. 서울로 가는 고속도로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 질서정연하게 달리는 차들, 그리고 고층 빌딩들. 수진, 저게 다 아파트야. 한국은 아파트 문화가 발달했어. 땅이 좁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지. 30층, 4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들이 숲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보이는 산들. 도시 안에 산이 있네. 서울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야. 북한산, 관악산, 남산,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거지. 저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수진의 집은 25층의 아파트였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멋지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높이 솟은 빌딩들과 그 사이를 달리는 차들의 불빛. 참 아름답지?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다. 75년 전에는 여기가 전부 폐허였어.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었지. 75년 전. 맞아.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국 전쟁으로 서울은 6번이나 주인이 바뀌었대. 그때 이 도시는 완전히 파괴됐었어. 저 모든 게 75년 만에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아. 나도 가끔 믿기지 않아. 우리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옛날 이야기 들으면 정말 다른 나라 같거든. 다음 날부터 수지는 저를 서울 곳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경복궁이었어요. 600년 역사의 조선 왕궁, 웅장한 정문, 정교한 기와 지붕, 아름다운 정원. 와, 이게 다 원래 모습이야? 일부는 복원한 거야. 일제강점기에 많이 파괴됐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거의 다 복원됐어. 궁궐을 걷다가 저는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봤어요.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화려한 색깔, 우아한 실루엣. 나도 한복 입어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가자. 우리는 한복 대여점에 들어갔고 저도 한복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웠어요. 예쁘다. 우리 사진 찍자. 수진이 저의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의 일부가 된 것 같았어요. 다음 장소는 청계천이었습니다. 여기 도심 한가운데 개천이 있네. 원래는 복개되어 있었는데 2005년에 복원한 거야. 11km 길이의 자연형 하천. 고층 빌딩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산책로를 따라 걷는 사람들. 계단에 앉아 쉬는 사람들. 신기하다. 도시 한가운데 이런 자연이 있다는 게. 서울 사람들의 힐링 공간이야. 점심시간에 직장인들이 여기 와서 쉬기도 하고 물소리를 들으며 나무 그늘 아래를 지나며 우리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심 속 오아시스. 이게 도시 재생이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으로 갔습니다. 한강공원의 야경. 강 위로 비치는 빌딩들의 불빛. 다리의 조명. 여기서 치킨 시켜 먹는 게 한국 사람들의 로망이야. 치킨? 수지는 배달 앱으로 치킨을 주문했어요. 30분 후 배달원이 도착했습니다. 배달 왔습니다. 한강공원 한복판까지 배달이 온다고. 한국은 배달 문화가 엄청 발달했어. 언제 어디서든 음식을 시킬 수 있거든. 우리는 치킨을 먹으며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강 위를 달리는 유람선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아멜리아, 솔직히 말해봐. 한국 어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워. 어떤 점이? 모든 것이 그래. 깨끗하고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 빠르게 일하고 빠르게 변화하고. 그게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이유일까? 아마도 자원도 없고 땅도 좁은 나라잖아.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혁신한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나라의 힘은 자원이나 영토가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
한강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다음 날 수지는 저를 국립중앙박물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용산에 위치한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와, 정말 크다. 세계에서 6번째로 큰 박물관이야. 그리고 입장료가 무료야. 이렇게 큰 박물관이 무료라고? 상설 전시는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어. 박물관에 들어서자 넓은 로비와 높은 천장, 그리고 세련된 조명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실로 들어가자 5천년 한국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선사시대 유물부터 시작해서 삼국시대, 고려, 조선까지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다 한국 역사야. 우리는 5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야. 청동기 시대의 도구들, 삼국시대의 금관, 고려 청자, 조선 백자, 모든 유물이 섬세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백제 금동 대향로였어요. 1500년 전에 만들어진 향로로 정교한 조각과 세밀한 디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게 1500년 전 작품이라고? 맞아, 놀랍지? 당시 백제의 기술력이 얼마나 높았는지 보여주는 거야. 저는 그 향로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500년 전 한국에는 이미 이런 수준의 예술과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다음 전시실에는 고려 청자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빛취색의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고려 청자는 세계적으로 유명해. 그 색깔과 기법을 재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 어째서? 비밀이 사라졌기 때문이야. 고려가 멸망하면서 그 기술이 단절됐었어. 현대에 와서야 거의 비슷하게 재현했지만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는 수천 년에 걸친 문화적 축적이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수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발전할 수 있었던 거야?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글쎄, 그건 필사적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전쟁 후에 아무것도 없었잖아. 먹을 것도, 기술도, 자원도. 그래서 무조건 만들어야 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했던 거지. 무에서 유를.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정말 힘들게 사셨대.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렇게 반도체 산업을 만들고 자동차 산업을 만들고 조선업을 만들었어. 그게 지금의 삼성, 현대, LG가 된 거구나. 맞아. 그리고 그 DNA가 지금 우리 세대에게도 이어진 거야.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혁신하는 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필사적인 노력, 교육에 대한 투자, 끊임없는 혁신. 그 모든 것의 결과였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저를 지하철로 데려갔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야. 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놀랐습니다. 깨끗한 플랫폼, 정확한 시간표, 빠른 지하철, 3분마다 한 대씩 와. 출퇴근 시간에는 2분마다 오기도 해.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여기 와이파이도 되네. 당연하지. 지하철 안에서도 4G, 5G 다 터져. 이게 말이 돼. 지하를 달리는 전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고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미국은 지하철에서 인터넷 안 터지는 구간이 많은데 한국은 통신 인프라가 정말 잘 되어 있어. 전국 어디서나 빠른 인터넷을 쓸 수 있거든. 우리는 명동역에서 내렸습니다. 쇼핑 거리로 유명한 곳이었죠.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쓰레기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쓰레기통이 없는데 왜 이렇게 깨끗해?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들고 다니다가 집에 가서 버려.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문화로 자리 잡았거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법이나 규제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의식, 공동체 의식의 문제였습니다. 명동 거리를 걷다가 한국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어요. 와, 이게 다 한국 브랜드야. K뷰티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 내 친구들도 한국 화장품 많이 써. 근데 이게 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구나. 한국은 화장품, 패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다 발달했어. 저녁이 되자 수지는 저를 강남역으로 데려갔습니다. 네온사인이 빛나는 거리, 높은 빌딩들. 강남 스타일 알지? 그 노래의 배경이 바로 여기야. 거리를 걷다가 저는 사람들의 모습에 주목했습니다. 세련된 옷차림, 빠른 걸음걸이. 하지만 동시에 조용하고 질서 정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조용하면서도 강하네. 수진이 웃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데 내면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마치 고요한 바다 밑에 강한 해류가 흐르는 것처럼. 좋은 표현이다. 맞아. 한국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는 정말 열정적이야. 그날 밤 수진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 끝없이 펼쳐진 불빛들.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보스턴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 느낀 것들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국제정치학 세미나 시간이었죠. 교수님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이번 학기 최종 프로젝트는 21세기 글로벌 파워 시프트입니다. 각 팀은 특정 국가의 소프트 파워 변화를 분석하고 발표하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저는 한국을 주제로 하고 싶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중 한 명, 제이슨이라는 미국 학생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 그게 무슨 글로벌 파워야?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잖아.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작은 나라, 제이슨, 너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아? 케이팝이랑 드라마 정도, 그게 다지 뭐.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야. 삼성은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이고 현대자동차는 세계 3위 자동차 제조사야. 게다가 한국 여권 파워는 세계 2위고 190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지. 여권 순위가 뭐가 중요한데? 엄청 중요해. 그건 국제사회의 신뢰를 나타내는 지표거든. 참고로 미국은 12위야. 20년 만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지.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야.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국이고 과거의 영광에 기대고 있는 거 아냐? 브라질이 미국 무비자를 철회했고 베트남도 미국을 제외시켰어. 왜 그랬을까?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을 펼치고 상호주의를 무시했기 때문이지. 교수님이 끼어들었습니다. 흥미로운 논쟁이네요. 아멜리아, 계속해보세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75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어요. 1인당 GDP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금은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가장 효율적인 대중교통,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을 가진 나라예요. 그게 다 미국 덕분이잖아. 우리가 도와줬으니까. 도움을 받은 건 맞아. 하지만 그걸 어떻게 활용했는지가 중요한 거야. 같은 시기에 원조를 받은 나라들이 많았어. 근데 한국만 이렇게 성공했어. 교육에 투자하고 열심히 일하고 끊임없이 혁신했기 때문이지. 수진이 제 옆에서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제이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멜리아, 너 왜 그래? 갑자기 한국 편을 들고. 편을 드는 게 아니야. 사실을 말하는 거지. 넌 미국인이잖아. 우리나라를 비하하는 거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거야. 미국이 여전히 강한 나라인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으면 안 돼. 세계는 변하고 있어. 한국 같은 나라들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제이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완전히 세뇌당한 것 같은데. 겨우 2주 동안 한국 다녀왔다고. 그리고 제이슨은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저는 답답했어요. 왜 사람들은 현실을 보려 하지 않는 걸까? 왜 자존심 때문에 진실을 외면하는 걸까? 저는 한국에 대한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통계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수진이도 한국어 자료를 찾아주면서 도와줬습니다. 드디어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강의실 앞에 섰죠. 화면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0에서 2등으로 글로벌 소프트 파워의 새로운 중심. 75년 전, 1950년, 한국은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고 경제는 붕괴했으며 사람들은 굶주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전쟁 직후 서울의 사진과 폐허가 된 건물들, 무너진 다리들의 자료가 띄워졌어요. 하지만 2025년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권은 세계 2위의 파워를 가지게 되었죠. 현재 서울의 사진 속에는 빛나는 야경,
현대적인 빌딩들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모두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교육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국은 GDP의 상당 부분을 교육에 투자했어요.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과 문해율을 기록했죠. 둘째, 기술 혁신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제품 같은 한국에 없던 산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성, 현대, LG는 이제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셋째, 문화 소프트 파워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로 한국 문화는 전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 BTS는 빌보드 1위를 차지했죠. 넷째, 외교적 신뢰입니다. 한국은 개방적이고 협력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190개국에서 한국 여권을 무비자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헨리 여권 지수 그래프를 보세요. 반면 미국은 어떤가요? 그래프에서 미국의 순위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1위에서 2025년 12위로 떨어졌어요. 왜일까요? 브라질은 상호주의 부족을 이유로 미국 무비자를 철회했습니다. 베트남도 미국을 제외시켰죠. 중국은 유럽 국가들에게는 문을 열었지만 미국은 배제했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과 일방적인 이민 규제, 그리고 상호주의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강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대부분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로벌 파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나라는 뒤처지고 개방성과 협력을 수용하는 나라는 앞서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자원도 없고 영토도 작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육받은 인재, 열정적인 노동자, 혁신적인 기업가들, 그리고 그들은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개방성, 협력, 끊임없는 혁신, 그리고 겸손함입니다. 발표를 마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고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습니다. 수지는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제이스는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훌륭한 발표였어요. 객관적인 데이터와 깊이 있는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미국인으로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어요. 제 자존심이 상했죠. 하지만 진실은 진실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외면하면 더 뒤처질 뿐이에요. 한국에서 배우고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명한 답변이네요. 그 발표 이후 제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학과 게시판에 제 발표가 화제가 되었어요. 아멜리아의 한국 발표 봤어? 정말 인상적이더라. 그래, 나도 한국에 관심 생기는데. 그리고 몇 주 후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관계연구소, 연구 조교 포지션 제안. 아멜리아 학생, 당신의 한국 소프트 파워 발표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 21세기 아시아 파워 시프트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당신이 연구 조교로 참여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연구소에서 저를 원한다고. 저는 즉시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 봐봐. 이 이메일. 수진이 이메일을 읽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축하해. 아멜리아. 이거 엄청난 기회잖아. 근데 나 괜찮을까? 아시아 전문가도 아닌데. 너는 이제 한국 전문가잖아. 그리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케네디 스쿨 연구소의 박사님을 만났어요. 아멜리아, 당신의 발표는 매우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줬어요. 미국인으로서 자국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용기, 그리고 한국의 성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우리가 바로 그런 연구자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우리 프로젝트는 미 국무부와 협력하고 있어요. 목표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미국 소프트 파워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겁니다. 미국 소프트 파워 회복이요? 네. 당신도 발표에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여권 파워는 그중 하나의 지표일 뿐이에요.
우리는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한국 케이스 스터디를 담당해 주세요. 한국이 어떻게 소프트 파워를 구축했는지, 미국이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연구하는 거죠. 그날부터 저는 더욱 깊이 있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의 산업정책, 문화정책, 외교 전략을 분석했어요. 수지는 계속 도와줬습니다. 한국어 자료를 번역해주고 한국 관점을 설명해 주었죠. 아멜리아, 이 부분 봐. 한국 정부는 1960년대부터 수출 중심 경제를 목표로 했어. 그래서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고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했지. 흥미롭네. 미국은 그때 뭐 했지? 아마도 베트남 전쟁. 우리는 웃었지만 그 안에는 씁쓸한 진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고 미국은 전쟁에 빠져 있었던 거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철저한 계획, 장기적 비전, 그리고 국민 전체의 헌신, 그 모든 것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제 연구를 환영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제이슨이 연구소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멜리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연구하는 거 알잖아. 한국을 띄워주는 연구, 미국을 깎아내리는 연구. 그게 아니야. 우리가 배울 점을 찾는 거지. 배울 점, 우리가 한국한테? 농담하지 마.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제이슨, 왜 그렇게 화가 나? 왜냐고? 넌 미국인이잖아. 근데 외국을 찬양하고 우리나라를 비난하고 있어. 비난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야.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더 뒤처질 거야. 뒤처진다고. 미국이 세계 최강국인 우리가 최강국이라는 타이틀에 안주하면 안 돼. 로마 제국도 멸망했어. 대영 제국도 쇠퇴했듯이 영원한 최강국은 없어. 제이슨은 할 말을 잃은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가버렸어요. 저는 슬펐습니다. 왜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걸까? 왜 자존심이 진실보다 중요한 걸까? 그리고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제 연구는 점점 깊어졌고 케네디 스쿨 연구소에서의 위치도 확고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멜리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미 국무부에서 당신의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워싱턴 DC에서 정책 자문 회의가 있는데 아멜리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국무부에서 저를요? 네.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참석합니다. 당신의 한국 연구 결과를 발표해 주세요. 저는 긴장되면서도 흥분되었습니다. 국무부라니 정말 꿈만 같았죠. 과연 내 목소리가 정말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그날 밤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국무부에서 발표하게 됐어. 진짜? 아멜리아, 대단한데. 근데 무서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라면 할 수 있어.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걸 생각해봐. 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잖아. 진실을 말할 용기. 맞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워싱턴 DC 국무부 건물에 서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물과 성조기가 휘날리는 앞마당에서 살짝 위축되었어요. 미국의 외교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 보안 검색을 거쳐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 주변으로 고위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경제정책 고문, 문화교류 담당관까지.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관료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과 미국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75년 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2위 여권 파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략적 소프트 파워 구축의 결과입니다. 저는 준비한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첫째,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의 문을 열면서 동시에 그 나라들도 한국의 문을 열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190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한 나라가 되었죠. 둘째, 문화 외교입니다. 한국은 정부 차원에서 문화 콘텐츠를 지원했습니다. K-팝, K-드라마는 우연히 성공한 게 아닙니다. 장기적 투자의 결과입니다. 셋째, 경제 협력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만 추구하지 않습니다.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기술을 이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차관보가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 그렇다면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비자 정책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브라질, 베트남 등과의 무비자 협상을 재개하고 상호주의 원칙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문화 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한국의 한국문화원 모델을 참고하여 미국 문화원을 전 세계에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개방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고립주의는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한 관료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안보는 어떻게 합니까? 문을 열면 위험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도, 싱가포르도 개방적인 정책을 유지하면서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완벽한 안보 검색 시스템과 국제 협력을 통해서요.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사례를,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과 서울 지하철의 편리함, 한강에서 느낀 평화로움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본 문화의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겸손함과 열정. 발표가 끝나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아멜리아 학생,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특히 당신의 솔직함이 좋았어요. 정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용기. 감사합니다. 우리가 검토하겠습니다. 당신의 제안들을요. 그리고 졸업 후 국무부에서 일할 생각이 있습니까? 저는 놀랐습니다. 진지하게 고려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관료들이 저에게 다가와 명함을 주었어요. 좋은 발표였습니다. 연락주세요. 우리 부서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했고 국제정치학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주제는 물론 한국의 소프트 파워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에서 정식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서에서요. 제이슨도 변했습니다. 졸업식 날 그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멜리아 축하해. 그리고 미안해. 내가 틀렸어. 내가 옳았어. 괜찮아. 우리 모두 배우는 거니까.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나도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됐어. 여름에 서울 여행 가볼까 해. 좋은 선택이야. 가면 연락해. 수진이 좋은 곳 추천해 줄 거야. 수진은 한국으로 돌아가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풍경, 포토맥강, 워싱턴 기념탑, 국회의사당. 미국은 여전히 아름답고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강함은 다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얼마 전까지 저는 한국을 무시했었습니다. 작은 나라, 우리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베트남 공항에서의 그 굴욕적인 순간, 한국 여권이 세계 2위라는 충격적인 사실, 서울에서 본 그 모든 경이로움, 그것들이 저를 바꿨습니다. 진정한 힘은 자원이나 영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사람들의 의지, 교육, 혁신,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원도, 땅도, 기술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혁신했습니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변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한국입니다. 세계 2위 여권 파워,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전 세계가 사랑하는 문화 콘텐츠,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의 존경과 관심. 미국은 여전히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기대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뒤처질 겁니다. 변화는 두렵습니다. 인정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게 성장의 시작입니다. 저는 한국에게서 배웠습니다. 이제 미국도 배울 차례입니다. 다른 나라의 성공을 질투하지 말고 배우고 다른 나라의 혁신을 비난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강대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제 책상 위에는 두 개의 여권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제 미국 여권과 다른 하나는 수진이 선물로 준 한국 여권 커버입니다. 농담으로 준 거였어요. 내가 한국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명예 한국인으로 임명할게. 저는 그 여권 커버를 볼 때마다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언젠가 미국 여권도 다시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갈 거라고. 한국에게 배운 개방성, 협력, 혁신, 겸손함의 교훈들을 실천하면서요. 세상은 넓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여러 나라가 함께 있습니다. 미국도, 한국도,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배우고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미래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요. 또 다른 감동 사연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하는 감동 더하기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